선생님이 앉으시죠. 네네. 제가 지정해드릴게요. 네. 잠깐 앉으시고요. 저는 잠깐 서가지고 선업제에서 초청하신 감독님들에게 책상에 이렇게 잘 둘 수 있는 상표를 드리거든요. 나무에 조각한 감독님께 제가 네, 수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배우님 것도 좀 준비해 주세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장르를 드라마라고 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좀 현실 스릴러, 현실 공포,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둠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의 색깔이 저는 막 블랙스완 같이 몰아붙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신경쇠약 직전까지 가지 않나?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임신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 어떤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영화가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감독님 전작을 보신 분들은 이 영화가 같은 감독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것 같아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작품 자체를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감독님의 전작인 수성못을 봤을 때는 20대에 어떻게 보면은 잘 풀리지 않아도 화이팅이 그래도 있는 밝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감독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고민이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톤이 다른 영화를 만드셨을까. 먼저 감독님께 이 벌스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긴 영화 네, 감독님 사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긴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고 또 늦은 시간인데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수성못이라는 영화로 개봉을 하면서 첫 장편을 찍었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 해왔던 작업들이 사실은 단편 때부터 그 블랙 코미디로 많이 비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성못 이후에 작업적으로 보면 드라마나 어떤 인물에게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좀 생각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작업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물론 극화되었고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저 또한 이 영화를 만들 때쯤에 수성못이 그 좀 지나간 제 20대를 돌아보는 거였다면 이 영화는 30대를 좀 돌아보고 제가 이제 내년이 40인데요. 서른을 돌아보면서 30대 때 가장 저를 짓눌러왔던 것이 뭐였나 생각했을 때 이 영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그 질문에 함께하는 늘 따라보는 꼬리표 같은 것이 내가 누리는 어떤 안정적인 생활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이 계속 좀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공존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질문이 계속 있었고 결국에는 이걸 쓰지 않으면 제가 이 공포에서 벗어나거나 해소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답을 내리기보단 제가 좀 어디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공감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좀 답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영화 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 관계자들이 항상 그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출산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 고민, 그 개인적인 고민이 녹아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작가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창작 작업을 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해도 이 이야기가 어긋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가깝게. 근데 작가를 이제 그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 네, 네. 네, 대부분의 제가 보내는 시간이 사실은 영화를 만들지만 현장에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네, 네. 글을 시나리오를 쓰고 글을 구상하고 그런 그러니까 영화를 위한 어떤 제가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어서 가장 저한테 사실은 어쩌면 익숙한 건 현장에 있을 때 그 깜짝 그때 어떤 가장 씩씩하고 빛나는 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글을 쓰는 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표현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예술가를 선택을 하자고 했을 때 좀 가장 거부감이 없었고, 저 또한 전달하기에 사실 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보다 소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한테 익숙한 것을 선택을 했고 사실은 처음 이걸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했을 때 고정미경 소설가의 네. 글들을 좀 많이 읽었었고 또 그분의 이제 남편이신 화백께서 이제 추모글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글 중에 좋은 삶과 나쁜 노래가 나쁜 노래는 나쁜 삶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좋은 삶과 나쁜 삶을 다 겪어본 사람만이 훌륭하고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에 대한 8장 가까이 되는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줬었고 그래서 그분의 좀 영감을 받은 것이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이 인물을 어떻게 그 직업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사실 이제 이 연기를 이렇게 밀도 높은 연기를 누가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상당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이미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런닝타임 얘기도 하셨지만 그 긴 시간을 영화를 이끌어 나갈 중심 인물이기도 한데, 한혜인 배우님께서 그간에 보여줬던 연기들이 집대성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혹독하게 자기를 좀 몰아붙이는 시간도 필요한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작가 연기는 근간에 하셨었어요. 그죠? 생각의 여름에서 시인으로 잠깐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되게 잘 나가는 시인, 왜냐면 친구는 잘 못 나가는데 오히려 이제 그 뚝딱 글을 써서 든든한 시인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그 잘 나감이 어떻게 보면은 임신이라는 그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것에 의해서 좀 가로막히고 불안정해지는 그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걸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임신이라는 것이나 엄마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화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 불안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이를 그냥 지워버릴 것이 다라는 얘기까지 자기의 대사로 내뱉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배우님이 이거 시나리오 감독님에게 이제 제안 받고 나서 캐릭터를 대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고, 사실은 좀 약간 납득해가는 과정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그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 있으셨을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처음 시나리오 받고서는 좀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서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납득하려는 과정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 시나리오 안에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억압되어 있는 광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에너지,
그리고 몰아붙이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선택한 작품이었고,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연기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 인물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조금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이 혹여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인물이 정말로 진실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솔직할 수 있고 지독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어떤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난 조금 이상한 여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박수 한 번만 배우님 정말 약간 이렇게 심장을 다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을 정도로 그 포장하지 않은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님의 노력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말하는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한 창작을 하는 사람에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디테일한 지점들이 영화에 훨씬 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고, 그 부분이 어떤 게 핵심인지 사실은 그 창작과 어떻게 보면 그 임신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사실 뭐 경단녀를 얘기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서 사실 접근하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많은 드라마나 또 매체에서 우리 경단녀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늘 딱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회사 또 직장인들 그랬을 때 사실은 가장 이런 예술하는 여성가, 예술 여성가들을 또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 가장 제가 잘 풀어낼 수 있고, 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예술가의 삶이라든가, 또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어떤 공포들이 밀어닥쳤을 때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만의 방식으로는 풀었던 것 같아요. 한혜인 배우님의 많은 연기 중에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한 장면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지금 153분간의 그 상당 부분의 러닝타임 동안 자기의 그 마음을 굉장히 닫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계속 편집자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 자기 마음을 못 열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동료 작가이죠, 선배 작가가 그 얘기를 받아줬을 때 엉엉 우는 그 장면은 이 모든 그 긴장을 좀 무너뜨리는 장면이기도 했고, 그만큼 연기를 할 때는 좀 집중력이 요구되는 장면이기도 했고,
배우님으로서도 조금 뭔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그 연기하실 때 어떤 좀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 네. 제가 이 인물을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혼자서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책상에 딱 앉아서 대본을 펴놓고 1신부터 막신까지 계속 이어서 읽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네. 런을 굴리는 약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거를 거치면서 저도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데 집에서 혼자서 대사를 그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이렇게 솟아오르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 삐죽 튀어나오는 어떤 이렇게 혼자만의 어떤 불안과 어떤 공포 그리고 그것들을 다 눌러놨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기댈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솟아오르는 그 감정,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순서적으로는 제가 조금 더 앞에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캐릭터를 변모하는 과정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임신을 하면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체중이 그 더해진다라는 게 되게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영화에서 구현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역이용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혜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 굉장히 선호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임신을 했는데 살을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런 이미지가 필요했던 이유와 한혜인 배우님 어떻게 이제 그 진짜 임신한 여성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이제 그 변화의 과정들은 어떤 것들을 좀 중심을 두고 하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산부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몸의 변화라던가 또 마음이나 생각이 변화해가는 그 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설가에 대한 리서치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디테일 살려야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임산부의 삶도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또 주변에 임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성들이 물어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보고 있구나. 모두가 이를테면 아까 말씀 주신 부분처럼 모두가 다 살을 찌거나 그렇진 않고 또 특히나 제이는 아이를 이제 원하고 지금 품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부정을 해서라도 나 자신으로 살고 싶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끝끝내 자기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인물이 굉장히 예민하고 긴장도가 높은 인물일 텐데 그 인물이 우리가 흔히 보아오는 너무나 아이를 축복과 은총처럼 생각하는 그런 임산부처럼 보여지는 것은 좀 표현적으로 많이 거세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임산부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온 많은 제이가 하는 대사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려고 더 이용했다기보다는 오롯이 제이라는 인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이가 임산부라는 제이가 뭐 누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부분들이 한혜인 배우가 또 이렇게 풀어야 할 때 숙제이기도 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배우님께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셨는지. 그래서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그래서 제가 가진 몸에 약간 마르고 예민해 보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임신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어떤 그 육체적인 피로감 그리고 또 더 감정적이어지는 부분들 약간 그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이제 이 영화 안에서는 그 제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과 그 건우의 변화라는 그 건우의 변화가 불러온 파국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요소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혼자 독식할 수가 없으니 일단 먼저 관객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도 드리고 저희 서독제가 관객분들께 드리는 생각 과자라는 시그니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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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줄 관객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우가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파국을 저지르는데 그 수위나 방법에 대해서 다른 뭐 행동이나 고민이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혜인 배우님 그 올해 기기명으로도 개봉했던 남선아 감독님 유산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이 제이라는 캐릭터를 받아들이실 때 제일 공감하셨던 부분이 궁금하고 또 제일 달랐다고 느꼈던 점도. 먼저 답변.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수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이 인물들이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을 영화로 만나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의 어떤 결말 그리고 아는 것까지의 어떤 답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항상 제일 중요했고 거기까지 달려가기 위해 이 두 인물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에겐 필연적인 어떤 구성상의 사건들이어서 생각보다 이제 처음 영화제 상영을 했을 때 영화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금 저는 처음에는 조금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세다? 어떤 그런데 또 많은 관객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렇게 어떤 수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세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배우님께 그럼 또 관객분 질문 답변. 제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일단 제일 좀 많이 와닿고 저와의 좀 접점을 찾기 시작한 그 시작점은 어떤 불안이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불안과 그리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몸으로 담고 사는 사람. 네, 그 부분이 나랑 좀 접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었고 근데 이제 제이는 저와는 다르게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잘 드러낼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어떤 몰아붙이는 힘이 있고 근데 또 저는 그만큼 솔직하진 못하지만 또 그렇게 지독하게 가는 걸 저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결이 좀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우님은 지독하게 가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줄 계신 분. 그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같은 게 거의 안 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더 좀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음악이나 효과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하고서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리고 결말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아이의 죽음과 두 사람의 결별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고 쓰셨는지 아니면 좀 생각하셨던 다른 결말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 영화는 음악을 넣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저 스스로는 선언을 했었어요. 이 영화에서 어떤 음악이 드라마를 고양시키거나 또 인물들의 감정을 조금은 들쑤시거나 이렇게 그렇게 방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차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후반 작업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저에게 느껴져 선택이 되었고 대신에 저희가 쓴 그 키보드 소리를 마지막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소리로 많이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만약에 소리로 기억이 된다면 음악보다는 그런 마음에서 배제를 시켰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질문이 결말 부분. 결말. 제가 초고를 2019년에 썼었는데요. 그때도 결말은 같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조금의 더 뭐랄까 어떤 상황이 늘진 않고 그 엔딩 씬이 바뀌긴 했지만 가장 이 영화를 제일 처음 딱 떠올렸을 때의 이미지는 저는 그 가로등 아래에 지나가는 제이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영화는 쓰기 시작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진정한 엔딩은 그 가로등 아래 지나가고 브랜드 불이 켜지고 그 장면에서 그 제이의 얼굴이고 그 얼굴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저에게 불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결말이 그 신이라고 봤을 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네, 두 분이 드셨네요. 네, 두 분 다 그러면은 네,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건우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일면 그 제이에게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위기를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뭔가를 좀 보조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묻고 싶었던 거는 과연 공존이 가능한가? 나의 꿈과 현실, 그리고 나의 욕망과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제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할 때 건우는 저에겐 당연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우와의 관계 속에서의 제이는 혼자 있을 때 제이와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제이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알게 되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나 어떤 기능처럼 건우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 그 안에서 이 둘이 이전에는 어떤 처음에 좋았던 시간들과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불협화음과 저희가 그렇게 샷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둘이 함께 한 화면에 잡히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찢어져서 가는 관계에서 각자가 자기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고 그것이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 저는 질문은 아니고 감상평 말하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두 주인공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이것저것을 했는데 과연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보편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몰입이 돼서 좀
답답하고 깝깝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출산을 경험을 해보진 못하고 저희 친언니가 출산하고 키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그런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 제가 겪지 못한 인생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평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생명의 탄생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언니분도 직접 겪으셨다고 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몫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영화 속의 인물들도 그 현실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의 되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출간 두 번째 계약을 하고 나서는 와인을 그냥 너무 제일 맛있는 걸 고르는데 그 다음에는 무알코올 맥주를 주정하면서 네. 이게 그냥 진짜 그냥 뭐 거대한 주제가 아니라 되게 작고 사소한 것부터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고 그 안에서 신경 세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의 파고까지 갈 수 있는 인물들의 센 영화를 네, 잘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독님과 배우분께 그러면 오늘 그 서적지에서 이렇게 첫 상영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소감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항상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늦은 시간에 GV 자리까지 남아서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영화를 어떤 만든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밀도 되게 오늘 GV가 되게 밀도 있는 이야기들로 쫀쫀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 봐주시고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와. 모두 조심히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뻔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 정말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좋은 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삶은 나쁜 노래를 만들어 나쁜 삶은 좋은 노래를 만들지 그 두 가지를 다 겪은 사람만이 위대한 노래를 만들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 내시길 바라고 제 일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영도 다시 인차 관람하셔도 좋고 또 극장에서 또 개봉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늘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